안녕하세요. 더비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챕터 2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는 85페이지고 종류가 뭐뭐가 있냐면은 국제통상, 그 다음에 소포, EMS, 기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선 국제통상 우편물부터 보시겠습니다. 통상 우편물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우편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접수검사라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접수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수 중지 중인 국가행 우편물인지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고, 항공인지 아니면 선편인지 고무인으로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봉투 가장자리에 유색의 줄이 있는, 유색이라는 건 색깔이 있다는 거죠. 줄이 있는 봉투는 항공 우편물에 한해 사용한다. 즉 선편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빈칸 채우기로 뭐 예를 들어서 선편 우편물에 해당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한다면 틀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종별 요건 확인, 포장 및 내용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요건에 맞으면은 고무인은 날인한다 되어 있고, 고무인 사항은 뭐 국제요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책에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시면 뭐 검색어 치시면 나오시기도 할 거고, 뭐 이거 조건표를 참고해 갖고 뭘 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책에 보시면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서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 본인이 궁금한 걸 채우시는 거지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수취인의 주소는 뭐 여백일 남기지 않고 점점점 보시면 되겠고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기재 및 특수 취급 표시 방법과 위치가 적절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거는 뭐 그 위에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뒤에 좀 보시면 그 85페이지에 2번 접수 이런 것도 좀 보시겠습니다. 접수 요령을 보시면은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접수할 때 뭐 A부터 E까지 해가지고 총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우편물 검사부터 국가 접수 검사죠 하고, 수단 확인하고, 금지인지 아닌지 종별 확인하고, 중량을 확인합니다. 중량 확인하는 거.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창구 접수 처리에서 정확히 측정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항공으로 가든지 배로 가든지 간에 무게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우표 또는 증지를 붙인다. 적용해서. 그 다음에 에어인지 서페이스인지 프린티드 페이퍼스인지 하여튼간 그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날인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선편이라는 겁니다. 선편. 그래서 선편, 항공편 두 가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날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인이 보는 앞에서 국제 일부인으로 우표를 소인한다 그랬는데, 제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 찍는 건지 찍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부인이라는 게 그 어떤 우체국인지, 그 다음에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송인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날짜가 다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송달 기준에서도 어긋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는 앞에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끔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86페이지 양가로 2번 보면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접수입니다. 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번에 접수 시에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그 우편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물건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주소를 다 기입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일단은 접수 자체는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봐서 요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등기 취급인 경우에는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 국가가 등기로 발송 가능한 나라인지, 그 다음에 국제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 의거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주셔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등기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체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미약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우편자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뭐 체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90mm, 140mm 뭐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요금은 우표 또는 우편 요금 인형지 증지를 주소 기재용 꼬리표를 붙인 다음에 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 6번이 중요합니다. 6번이 이제 뭐냐면은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붙이게 하고 내용품의 가액이 52만 4,700원을 초과한다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세관 신고서. 그래서 세관 신고서를 CN22냐 CN23이냐 요게 차이가 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52만 4,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 300SDR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보시면은 2,500원 징수한다. 이것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우편물 넣은 국제 우편 자료를 다시 국내 우편 자료에 넣어 뭐 할 때는 항공우편편, 항공편이냐 선편이냐 이걸 또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보내냐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제우편물류센터는 항공편일 때, 그 다음에 부산 국제우체국일 때는 선편으로 갈 때, 그 다음에 하되 공명표 및 송달증의 M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선편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항공편으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뭐 M백, 즉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입니다. 소형 포장물. 소형 포장물하고 소포랑은 이제 계속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소형 포장물은 일단은 통상 우편물에 해당합니다. 통상 우편물. 근데 일단은 소포와 구분되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거, 소포로 하기엔 좀 작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접수 우편물의 검사는 뭐 도착 국가, 범위, 요건, 포장 상태 확인. 이 요건이라는 게 바로 2kg지 않습니까? 2kg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에 접수하고 무게 재고 52만 4,700원을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는다 CN22, 넘어간다 CN23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항공편인지 아니면은 선편인지 등을 고무인으로 날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도 저번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은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점자 우편물 표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항공 부가 요금은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편으로 가는 거, 그 이용 요금 자체는 부과가 되지만 자, 등기로 접수할 때도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어떤 걸로 하든지 그냥 통상 우편물로 그냥 보내는 거든 등기로 하든 무료가 됩니다. 즉 우체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용은 그런 부분에서 무료고, 대신 항공 우편물에 대해서 그 요금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서간, 항공서간은 확인하고 국제 일본을 소연해서 발송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뭐 앞에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줄쳐드린 거 무료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 소포 우편물로 가겠습니다. 국제 소포 우편물. 자, 소포 우편물로 가시면은 뭐 여기서는 접수 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포 우편물은. 그래서 그 87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 해가지고 뭐 교환하고 있는 나라이냐, 접수 중지 중에 있지는 않으냐, 그 다음에 금지 물품이냐. 근데 금지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지 물품이냐 아니냐고, 그 다음에 뭐 용적 및 중량 제한에 저촉되지 않느냐, 포장은 안전한가, 주소는 제대로 썼느냐라는 것들,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발송인에게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요구, 불응 시 접수 거절. 이거는 이제 공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도착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국제소포 우편물 주소기 표지의 작성 및 첨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1번에 발송인으로 하여금 뭐 국제소포 우편물 주소기 표지를 작성하여 소포 우편물 외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요거 2번에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 2번은 왜 발표를 주셨냐면 그 국제소포 우편물 주소기 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작성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상업송장, 허가서, 수출 허가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건강 증명서 등을 첨부할 때 그런 거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통장, 수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 건강 증명 이런 것들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송인이 주소기 표지를 기재할 때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왼쪽 아랫부분에 지시사항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줄쳐주시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좀 읽어보시면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배달 불능했을 때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뭐 반창료 징수하는 근거가 되므로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 그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창료라는 게 이제 반송할 때 추가되는 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에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만약에 발송 불능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뭐 포기하겠다 라든지 뭐 그건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야지만 돌려받을지 포기할지에 대해서 요금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자 중요하다 그랬고 뭐 네모 안에 X를 표시해야 한다. 뭐 이런 기타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다음 4번으로 가시면은 발송일이 작성 제출한 주소기 표지에는 약호, 뭐 우체국명, 접수일자 등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00g 미만의 수준이면 그러니까 가벼우면 100g보다 미만의 그 중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00g 단위로 절상한다. 즉 올린다는 얘기죠. 50g이라고 하더라도 최소가 100g이니까 올리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5kg 740g이다. 100g 단위니까 5kg 800g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금은 정정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기재식은 재작성을 해야 됩니다. 재작성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또 넘어가면은, 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88페이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8번만 조금 보시면, 이거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 8번 보시면은, 소포 오픈물도 통상 오픈물하고 똑같이 항공으로 갈지 선편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파스리냐 아니면은 서페이스 파스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무인을 날인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이 좀 되겠고 다음은 두 번째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의 접수 요령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통상 우편과 같이 접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접수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접수 검사에서는 보험 소포 우편물은 튼튼히 한 후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무리한 힘 당연한 얘기고 자 원상태 가깝도록 다시 봉함한다. 뜯은 흔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전체 뜯고 다시 붙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원상태 가깝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원칙은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떤 출제 포인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보험소포 우편물 주소기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책임지는 거죠. 수수료가 더 붙고 뭐 10g 단위다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 미만 단위는 올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소포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하고 좀 다르게 100g 단위가 아니라 10g 단위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뭐 등 뭐 가진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이어야 된다. 주관적으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나라고 간에 이건 중요하다. 귀중한 물건이다. 예를 들어서 보석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기타 귀금속류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고 자기한테 중요한 거 뭐 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자, 그 다음에 보험가액은 소포 우편물 내용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지만 소포 우편물 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도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초과할 수는 없지만 일부만 가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얼마 기준을 잡고서 이만큼을 가입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가입은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가액은 원화로 표시해야 되고 원화라는 건 우리나라 돈이죠. 몇백 원,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나라가 미국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뭐 달러여야 되고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해서 위안이어야 되고 일본으로 보낸다고 해서 엔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한국 돈으로 가치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원화로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보면 어떡하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 나라 영분과 아랍의 숫자로 기재한다.
자, 똑같습니다. 보험가액은 오기재하였더라도 지우거나 정정할 수 없고 연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즉 지우는 게 가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우는 게. 자, 다음 2.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잘못 적었다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화로 기재한 보험가액 SDR 계속 나오죠. 표준이기 때문에 요걸 바꿔주는 겁니다. 요걸 SDR로.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SDR로 환산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네요. 보면은 G도 있죠. 그래서 환산할 때에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절상하고 정정할 수 없고 최고 한도액은 4,000 SDR 700만 원까지이다. 4,000 SDR 한도액이 있다는 거. 무작정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액이 700만 원. 원화로 봤을 때 7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까지 좀 보시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사기보험 간주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 보면은 1번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1번 보면은 이제 뭐 많습니다. 내용이. 근데 뭐 보통 소포다, 보험 소포다라고 하는데 얘네를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소포는 이렇습니다. 사용하고 번호가 CP로 시작한다는 거. 보통 소포는. 그 다음에 보험 소포는 자, 사용하고 CV로 시작한다는 거. CP와 CV.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걸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걸로만. 단순하게 이렇게 CP냐 CV냐로 나올 수도 있겠고.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소포 표면에 붙인 주소기 표지 내용 전산 처리 됐고, 그 다음에 투명 테이프 됐고, 묶을 경우에는 바코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접수할 경우에는 자, 이겁니다. 주소기 표지의 크기보다 작은 소포를 접수할 때는 등기 통상 우편을 권유하거나 최소한 주소기 표지보다는 크게 포장해서 접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이 소포입니다. 소포. 소포기 때문에 그 소형 우편물을 이용을 하든지 애초에 소형 우편물을 이용하든지 작다면 이용하든지 이제 그걸 권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포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크게 포장을 크게 하는 거죠. 규격에 맞게 소포의 규격에 맞게 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일 주소기 표지를 사용한 접수 내용은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프랑스, 호주 같은 경우는 반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발송이 불가능한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주소에 없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먼 나라기 때문에 항공편만 가능합니다. 반송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반착료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실제 내가 보낸 우편료 보면 비싸다 또는 그 물품 가격보다도 비쌀 수가 있습니다.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미던이 자주 발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즉 반착료보다 뭐 차이가 크지 않은 거라면 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기를 하면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제 특급 우편 EMS로 넘어가겠습니다. EMS. 자, EMS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국제 특급 우편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EMS는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1페이지 같은 경우도 2010년 기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서도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MS 같은 경우는 뭐 2010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2012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EMS는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체크할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신속한, 즉 국제로 보내는 것 중에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로서 우선 취급 대상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우선 취급 대상에 EMS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EMS가. 자, 그 다음에 통신문, 서류 또는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송하는 우편 업무이다. 빨리 가는 게 목적입니다. EMS는 빨리 보내는 거. 그 다음에 특수 취급이라고 해서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EMS 프리미엄 등의 특수 취급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출에서도 EMS에서 부과할 수 있는 특수 취급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통지다, 보험 취급이다, 초특급 우편이다, EMS 프리미엄이다. 뭐 EM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EMS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부가사항이 뭐가 있는지
부가상이 특수 취급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면은 다시 한번 등장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과 EMS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92페이지 보시면 기출이 있습니다. 92페이지 기출이 있는데 보낼 수 있는 물품 이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보낼 수 없는 물품. 자, 보낼 수 없는 물품을 고르시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보낼 수 있는 게 업무용, 상업용 서류, 컴퓨터 데이터, 상품, 경본,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필름, 상품 이런 것들은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고, 보낼 수 없는 것으로는 좀 체크해 주시면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돈과 관련된 것들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교환수표 이런 건 안 됩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돈의 종류는 국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UP에서 정한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 그 다음에 가공, 자 3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건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쪽에다가 돈 이렇게, 물론 뭐 돈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금지했다고 써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은 백금, 기구석, 보석 등의 귀중품이다. 이런 것들은 국제 특급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빨리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국가에 수입 금하는 물품. 자, 이것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돈과 가공 또는 비가공의 귀금속,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뻔한 얘기니까. 자, 이 두 개 체크해 주시고 기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보낼 수 있는 물품은 이게 아니라 보낼 수 없는 물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기억부터 비읍이 아니라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1, 2, 3, 4로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 다음. 자, 내용 물품에 따라서 서류와 상품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뭐 서류종 요금이 적용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거, 계약서, 서류 등 첨부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적류 두껍죠, 서적은. 그 다음에 CD, 신분증 등은 비서류로 취급, 즉 상품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다음 EMS 기표지 작성 요령. 자, 동그라미 해주시죠. 여기 10g 단위다. 10g 단위. 그 다음에 내용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달러화로 기재한다. 달러. 왜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가치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기재하는 겁니다. 달러로. 누가? 고객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국내 우편할 때 말씀드렸지만 접수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접 보내는 사람은 고객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은 보험료와 우편요금 합산하고, 그다음에 수시특급 우편의 경우에는 감액 금액을 기재. 약호. 자, 약호가 근데 지금 보면은 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약호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약호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하신 게 93페이지 전까지 보셨네요. 도착국가의 약호. 자, 도착국가 약호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에서 세관신고서부터 좀 이어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